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들보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사업을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인연을 맺으며 느꼈던 건데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큰일을 겪으며 정말 뼈에 새길 정도로 다시금 알게 되었네요. 저에게 있었던 그 큰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핑계밖에 되지 않겠지만 집안의 어려운 형편과 일을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 둘을 돌봐야 했던 탓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은 진작에 접은 채 앞으로 삶을 계획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 생활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무작정 대도시로 올라가는 거였죠. 제 고향이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곳에 남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장을 다니거나 동네 일자리를 전전하다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어 아이를 낳아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뻔한 삶은 싫더라고요. 어린 나이 가진 거라곤 자신감밖에 없었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도시의 삶이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왠지 나는 대도시를 가야만 될 것 같았고 또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잘 풀려 성공을 할 것 같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겁없이 올라간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 혼자 살 집과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몇 년 동안은 지금처럼 알바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10년 후가 문제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활만 하면 사실상 고향에서 지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비싼 서울 물가로 인해 돈만 더 나가는 거지. 그래서 돈을 모아가며 틈틈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알아보곤 다녔죠. 그러다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성공담이 나와 있는 뉴스였는데 매출 수익이 10억, 20억이라며 그 당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단위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만지나 싶어 자세히 기사를 보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얼마 되지 않은 자본금을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기사에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기사 속 주인공들처럼 되는 게 가능한 일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매일 카페와 커뮤니티를 들여다본 결과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죠. 운이 따라야 되겠지만 못해도 제가 알바로 버는 돈보다는 많이 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쇼핑몰을 시작해보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하고 있던 알바와 겸업을 해야 될 만큼 힘들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법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알바와 쇼핑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죠. 쇼핑몰 일의 경우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 주문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올인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죠. 다행히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생기는 쇼핑몰들로 인해 매출이 확 오르거나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 만큼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알바보다는 더 버는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하는 쇼핑몰이 망하면 그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걸 한 게 없으니 이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쇼핑몰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옷을 제작하기로 한 거죠. 항상 시장에서 옷을 가지고 오면 한두 군데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색상이나 사이즈 또는 디자인 등등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옷을 제작하면 그런 점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시장 쪽 옷을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해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최소 수량만 보장해주면 제품 생산까지 큰 신경 쓸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디자이너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디자이너가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디자이너로 고용하면서부터 제 쇼핑몰이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해 따로 공장도 둬야 됐고 직원들도 계속 뽑아야 했죠. 매해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매년 사무실을 옮기며 계속 확장을 해야 됐으니까요. 거기다 쇼핑몰 사업만 잘 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하고 있던 연애 사업도 매년 잘 되어가고 있었죠. 몇 년 후 제 회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제 학력과 사업을 비꼬면서 말이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럼 너 결혼하면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둘 거니? 엄마, 이 사람 사업 잘 되고 있는데 그만두긴 왜 그만둬요?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어? 넌 잠잠고 있어. 어머님, 혹시 찬호씨 내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걱정할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찬호씨가 말한 것처럼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찬호씨가 버는 수입도 거의 전부 저희 회사 쪽 일이라 결혼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에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결국에 망할 게 뻔한 일인데. 그리고 아까부터 찬호나 너나 계속 사업 그러는데 겨우 옷 파는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업하는 것처럼 말을 하냐? 티조가리 몇 개 팔아서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너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안의 머리분이라는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다. 그러게 지금까지 뭐 했냐? 사람들 눈먼 돈으로 재미 봤으면 공부나 더 할 것이지. 팔아. 네가 머리에 든 게 모자라니까 돈을 벌고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니. 찬호야, 너 지금 얘가 잘 나가니까 혹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봐라. 애가 얼마나 아둔하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결혼할 상대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쯤 하면 내가 반대하는 이유 너희들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는 서로 힘 빼지 말고 각자 맞는 짝꿍 구하도록 하자. 남편의 학력이나 집안이 대단하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다지 학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될 분의 말씀이니 어느 정도 속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간 정말 제가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겨우 촌저가리 파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모가 하는 말에 요목조목 답하며 무시를 못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매출만 10억이 훌쩍 넘는 게 사업이 아니면 뭔가요? 저희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 꼬박꼬박 듣고요. 제가 챙기고 끌고 가야 하는 직원들도 수십 명이에요. 저희 회사 관련된 협력업체, 공장분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거고요. 이 정도면 사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학력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 학력이 고졸이 맞으니까 인정할게요. 그런데 언 10년 가까이 제 회사를 저만큼 불리고 이끌고 가는 거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에 비해 뭐가 모자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정말 10년 동안 너무 바빴어요. 공부 좀 해보려니까 법인 세워야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게 많았고요. 또 공부 좀 해보려니까 해외에서 연락이 와서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려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요. 지금도 공장분들 찾아가 뵙고 디자인 개발 참가하고 고객분들 관리도 직접 하고 있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10년 가까이 회사 이끌며 경영에 문제없어 외국어도 잘해. 제 분야인 의리 쪽에는 빠삭하기까지 해.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나온 사람들과 졸업장이 없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모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던 결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할 리가 없었죠. 그 뒤로도 결혼을 반대하겠다며 여러 핑계거리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그 핑계거리에 대답을 하며 시모의 입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계속해서 결혼을 요구를 하니 결국 시모도 결혼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의 결혼 반대를 뚫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으로 들어와 전부터 하던 디자이너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문제로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가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왜 제 밑에서 일을 하냐는 거였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다. 찬호, 네 회사 디자인실에서 일한다며. 네. 너는 네 남편을 꼭 네 발밑에 둬야겠어? 뻔히 너랑 부부 사이라는 걸 알 텐데 너는 사장이고 걔는 디자인팀 실장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일은 디자인 일을 하더라도 공동대표 그런 직함은 줄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아무리 회사가 제가 만들었고 제가 사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제 막 입사한 남편을 저랑 같은 위치에 둬요? 직원들도 있는 회사인데요. 그건 좀 아니죠.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너희들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졸로 볼 것 같아서. 회사에서 직급 차이가 나는데 집에선 오죽하겠니? 회사에서 대하던 태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지. 내가 내 아들 기죽어 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키운 줄 알아? 저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남편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으로 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남편 공동대표라고 하면 되려 사람들이 욕할걸요? 남자가 여자 잘 만나서 한 자리 차지했다고.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되려 남편이 가진 능력을 깎아먹는 행동이라고요. 이미 결혼 전 여러 차례 설전이 오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모의 억지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답을 하며 넘어갔죠. 그 뒤로도 시모의 간섭과 억지가 종종 있었지만 제 신경을 조금 긁었을 뿐 이렇다 할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정체기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딱 그때쯤 저희 회사에도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할 업체들도 많아지고 원래 주 고객층으로 잡았던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져 가고 있던 거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렸습니다. 제 나이대와 비슷한 사람들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가감한 결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고객분들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고객분들도 유입되었죠.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서 저희 옷을 원한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었죠. 그렇게 잘 풀리는 사업으로 콧바람이 절로 나올 때 제 뱃속에 소중한 딸아이까지 생기게 되며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임신을 한 후에도 처음에는 일과 동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고 불러오는 배로 움직이는 것도 점점 더 불편해지면서 일선에서 빠지게 되었죠. 이후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뜨문뜨문 회사에 나갔고 회사를 못 나갈 때는 남편에게 보고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출산일이 가까워지거나 할 수가 없었고 출산 후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원래는 아이를 낳고 바로 회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태어난 제 딸을 보니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와 남편이 육아 전념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 그렇게 고민되면 난 복직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민서를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당신이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회사는 내가 맡아서 꾸려가면 되니까 당신은 민서 곁에 있어줘. 찬호 말이 맞다. 얘 잘하는 거 금방이다. 그 시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해. 괜히 누구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쳤다 원망하지 말고 민서 잠깐이라도 네가 키워라. 그게 애 정서에도 좋으니까. 그리고 네가 보통 애냐? 민서 잘하면 또 일하고 싶다고 누가 말리고도 회사로 뛰어나갈 거 아니야. 어차피 또 일할 거 지금 애 키우면서 휴식 시간이라도 좀 가지는 게 낫지.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곁에서 봐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떠날 것도 아닌데 근 10년 넘게 일한 곳을 잠시 떠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운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그동안 회사를 이끌며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거액의 돈과 선물을 줬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돈이긴 하지만 예쁜 말로 포장해서 주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의미가 있었고 고맙기도 했죠. 선물을 받으며 앞으로 남편 내조 잘하고 딸 민서도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뭉개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저에서 회사를 넘겨받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시모였습니다. 민서를 본다는 핑계로 집을 자주 찾아온 시모는 제 육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직 민서 먹으면 안 돼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벌써 자극적인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민서 몸에도 안 좋고요. 누가 보면 내가 독약이라도 먹인 줄 알겠다. 소시지 그거 조금 가지고 뭘 난리 법석이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자식을 10수년을 더 오래 키웠어. 그런데 어디서 혼기질이야. 성인 몸에도 안 좋은 건데 애한테 벌써부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서 보러 오시는 건 좋은데 매일같이 오셔서 제 육아에 간섭하시고 하시지 말아달란 부탁한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 저 좀 힘들어요. 어머니 말씀 좋은 부분이 있으면 따를 테니까 그 외에는 제 육아에 너무 기계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한다. 하기야 뭘 배운 게 있어야 우더름께 예의 차릴 줄 알지. 내가 저걸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또 왜 그러세요? 제가 딸 낳은 게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언제 알을 낳으라고 했니? 지금도 민서가 아니라 너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아유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거지 같은 요리 집에 들어가지고는. 이제야 사는 말이지만 난 아직도 네가 싫다. 우리 찬호랑 거지 같은 네가 수준이 맞긴 하니? 그럼 저 혼자 있을 때 오시지 마시고 아드님 있을 때 오세요. 괜히 저 혼자 있을 때 오셔서 이런 말들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도 시모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시비를 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서를 낳기 전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육아로 인한 지친 몸 때문인지 제대로 된 정황도 못하고 시모에게 시달리게 되었죠. 시모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냈죠. 당신이 어머니께 말 좀 해봐. 요즘엔 정말 너무하신다니까? 우리 결혼 반대할 때보다 더 심하셔.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또 전화로도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다니까? 아유 정말 지겹다 지겨워. 당신은 나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 엄마 마음에 못 들어? 그게 어려운 일이야? 언제까지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시달려야 하는 건데? 당신 평생 우리 엄마한테 고분고분하게 굴 생각 없지?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께서 말씀을 먼저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그만하자, 어? 내가 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건데 너랑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엄마랑 싸우는 것도 더는 보기 싫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네 태도도 신물이 난다. 엄마가 결혼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따르는 거였는데.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홧김에 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지친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까지 집으로 찾아와 어제 남편과 다툰 말을 꺼내며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다른 대화는 거부한 채 이혼만 요구해오는 두 모자의 모습에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당할 사유도 없었으니 무조건 버티고 있다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갈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의 사유가 제 가소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난 후 그동안 고생한 값이라며 받았던 선물들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를 하며 고생을 한다고 남편이 틈틈이 챙겨주었던 선물들 모두 제 이름 제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제가 가소비를 증명하는 내역이라며 빼곡히 적혀져 있었죠.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이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만 결국엔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방비로 있었던 탓에 제가 증명할 것들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맨몸으로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 몫이 더 많이 인정되어 가져올 수 있었고 친권도 남편이 포기를 했거든요. 대신 남편은 당연히 저에게 줘야 하는 것들을 건네주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피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모를 찢어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홀몸이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전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것도 아직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의 엄마였죠. 당장 내 딸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타오르는 복수의 감정은 가슴 저 윗구석에 내려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비참한 이야기이지만 전 남편이 선심을 쓰듯이 준 돈과 집이 당장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통장의 돈을 확인해가며 사용할 때마다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고 참담했지만 우선은 살아야 했기에 그 돈을 생활비로 차용하고 있었죠. 이후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 믿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았지만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을 나가야 되었죠. 그렇게 이혼을 당한 채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당했던 이유가 전 남편과 시모의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빼앗긴 제 회사 초창기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곧장 여자를 불러와 사무실에서 별짓을 다 했다고 했죠. 저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변하는데 가장 큰 원인들이 여자 아니면 야망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확인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외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치모가 혹시나 남아있을 외도의 흔적도 철저하게 지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외도를 하고 있던 전 남편에게 제 회사를 빼앗는 것과 이혼을 하는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치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었던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보려고 했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치밀하게 세운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전 남편의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입증할 것도 없었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들었다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제 인생을 사는 게 맞겠지만 이러다가는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에 맞는 복수 방법은 없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해주었던 직원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전 남편이 사장되어 회사를 운영하면서부터 내부 사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죠. 과연 그런 식으로 회사를 얼마나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직원의 말에 저에게는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전 남편에게 빼앗긴 내 회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려면 제가 또다시 사업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고 성공도 시킨 의리 쪽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프화도 너무 가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였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화장품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제품이었고 어린 여성들부터 노년의 여성분들까지 사용을 하시니 판매 영연층에 대한 고심도 적을 것 같았습니다. 차별성만 두면 사업이 고찰될 것 같은데 다른 화장품들과 차별성을 두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제 주위에서 그 차별성을 찾아보았죠.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제 딸아이였죠. 화장을 하면 항상 아이와의 접촉이 걱정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이런 걱정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